64페이지 60번부터 16강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64페이지 16번부터 16강 수업을 여러분과 함께 또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60번으로 한번 펼쳐주세요. 자, 60번. 에틴이 아세틸렌입니다. 우리 가스 용접할 때 쓰이는 아세틸렌을 에틴이라고도 하는데, 이 에틴 가스 화학식으로 옳은 것은 하는데 이것은 C2H2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용접할 때 이건 이제 계산식이 몇 번 나왔는데, 여기에서 다시 이제 우리가 이 계산식 공식을 몇 번 반복해서 함으로써 까먹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여기에 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접할 때 허용 사용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허용 사용률이라는 것은 실제 용접 전류 제곱분의 정격 2차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정격 사용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요건 이제 예를 들어서 해놓은 겁니다. 여기는 없는데 실제 용접 전류가 150이라면 150의 제곱, 정격 2차 전류가 200이라면 200의 전류 해가지고 곱하기 40하면 72%가 된다. 여기서는 지금 제시를 안 했는데 한번 제시를 하죠. 실제 용접 전류는 여기에서는 이제 150 암페어를 하고, 그 다음에 정격 2차 전류는요, 200암페어로 한다는 할 때입니다. 자, 실제 용접 전류를 150A, 정격 2차 전류는 200A로 설정할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해당되고, 그 다음에 정격 사용률은 또 여기서는 제시를 안 했는데 4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률이라는 것은 이제 이것도 몇 번 했습니다. 아크 발생 시간 플러스 휴식 시간분의 아크 발생 시간인데,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아크 발생할 때 4분을 아크 발생했으면은 또 그 다음에 한 휴식을 6분 합니다. 그래서 10분의 10분 요게 밑에 더하면 10분이 되겠죠, 그죠? 위에 아크 발생 4번 하니까 요게 주로 사용률 한 40%가 됩니다. 자, 요것도 요렇게 많이 나온다라는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비스무트가 자주 나오는데요. 비스무트는요, 이게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 주석도 여러분이 여기에서 한번 그냥 참조를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이 부분을 참조로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애드미럴티 황동을 한번 봅시다. 애드미럴티 황동은 요것도 이제 다시 설명을 했는데, 73 황동에다가 주석 1% 정도 첨가하여 내해수성, 바닷물에 특히 강한 거예요. 내해수성 증대시켜 선박이나 복수기관에 사용되며 네이블 브레스와 특성이 매우 유사합니다. 네이블 브레스는 육사 황동에다가 주석 1% 정도 첨가한 것입니다. 이 애드미럴티 황동과 네이블 황동도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이후금속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전이후금속이 뭐냐? 전이금속과 중금속인 반도체, 중금속, 아금속은 반도체입니다. 보통 금속은 이제 전이금속인데, 그 전이금속과 중금속인 반도체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금속 원소를 전이후금속이라고 한다 하는 정도를 우리가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황이 적은 선철 용해한 후에 뭐 여기서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접종제, 이 접종제를 첨가하면은 구상흑연주철이 됩니다. 접종제를 첨가하면 구상흑연주철이 되는데 이 구상흑연 접종제는 마그네슘, 칼슘, 세리움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 결합성이 가장 강한 금속으로 4개의 인접원자 가지는 원소인 것은 규소와 게르마늄, 아금속, 중금속이다. 그리고 다음 중 공유 결합하는 수를 나타내는 거, 요건 요 밑에 있구나. 자, 요게 8N인데요. 8N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8N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밑에 있으면 8전자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8전자 규칙이다. 뭐냐면, 화합물을 형성할 때, 화합물은 전자를 얻거나, 잃거나, 공유하여 영족기초의 특징인 8개의 원자 가전자를 지니는 안정적인 전자 배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8개의 원자 가전자를 지니는 안정적인 전자 배치를 하는 것을 우리는 8개의 원자 가전자를 지니는 안정적인 전자 배치다. 죄송합니다. 요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8전자 규칙이다 해서 8N이 되겠습니다. 자, 마그네슘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산염수에 잘 견딘다가 아니고요. 알칼리에 잘 견딥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와 다는 거꾸로 되어 있고요. 나는 열 전도율, 전기 전도율이 구리보다 높은 건 아닙니다. 구리가 언다음으로 놓고 우리 송전선이나 이런 곳은 구리를 사용합니다. 구리보다 강도는 낮고 절삭성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알루미늄을 열 처리할 때 나타나는 열 처리 효과는 어떤 특성을 이용한 것인가? 시효경화, 석출경화입니다. 알루미늄하고 구리는 대표적인 시효경화, 석출경화입니다. 시효경화와 석출경화가 같다는 걸 제가 몇 번 설명했고요. 이 시효경화, 석출경화에는 지금 우리가 급히 써야 되겠다 싶으면은 온도를 한 200도 정도 가열해 가지고 시효경화, 석출경화 시키는 것을 인공시효라고 하고, 자연시효는 뭐냐 하면은 계절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석출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자연시효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갑시다. 65페이지. 자, 1번. 방사선 투과법과 초음파 탐상법을 비교하였을 때 초음파 탐상 시험이 더 우수한 것은 블로우홀 검출은 방사선이 우수합니다. 결과 저장이 용이한 것은 아직까지는 뭐냐 하면은 방사선이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결함 종류 판별이 용이한 것도 방사선이 우수합니다. 라미네이션 이거는 무조건 초음파 중에서 판파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RT는 필름에 결함 잘 나타나기 때문에 결함 깊이 측정은 UT가 우수합니다. UT에서는 판파를 이용하여 라미네이션 검출이 쉽다. 이 사항도 맞습니다. 2번 누설검사법 중 우리가 누설검사법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누설검사법 중 압력변화 시험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압력변화를 이용해서 누설검사하는 것은 누설 위치 측정이 적합한 건 아닙니다. 여기 조금 곤란합니다. 압력 변화에 따라 누설량 측정은 가능합니다. 일정 시간 경과 후 압력 변화를 측정하므로 장시간의 작업 시간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압력계로 측정 가능하므로 누설 발생 여부를 알 수 있으며 특별한 추적가스가 불필요합니다. 자, 이 누설 검사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방법이 많더라고요. 압력 변화 시험,
이건 어떠냐면 대형 압력 용기나 최적을 갖는 시스템도 압력 게이지로 누설 시험할 수 있고 특별한 추적 가스 불필요하며 누설 위치 측정에는 다소 부적합하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방사선 투과 시험 시 공업용 X선 발생장치의 초점 크기로 적합한 것은 요거는 제가 이제 책으로도 한번 보니까 약 2.5mm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2.5mm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지금 우리가 방사선을 안 했기 때문에 표시를 해두고 알아두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자분 탐상 시험할 때 국부, 기술 용어에서는 부분을 국부라고 하죠. 국부 잔류자기에 의해 나타나는 무관련 지시, 부정모양 의사지시, 이거는 진짜 결함이 아닌 걸 말하죠. 그죠? 어떻게 재검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잔류자기에. 보통 탈자 후에 검사를 하면은 그게 사라진다. 여기 보통은 그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와전류 탐상시험은 ET, ECT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전자유도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일렉트로매그네틱 테스트인데 이 특징으로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결함의 종류, 형상, 치수를 정확하게 판별하기 어렵다. 요건 조금 판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고도의 경험이 필요하고요. 탐상 재질 검사 등 복수 데이터를 동시에 얻을 수 없는 게 아니고 그거는 얻을 수는 있습니다. 정밀한 그 측정이 좀 곤란할 뿐이지 얻을 수 있습니다. 표면으로부터 깊은 곳에 있는 내부의 결함 검출은 곤란하다. 그렇죠? 복잡한 형상을 이루는 시험체의 전면 탐상에서는 능률이 떨어집니다. 와전류 탐상시험 ET, ECT입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설명이 되어 있죠. 코일을 사용하여 도체, 전기가 흐르는 도체,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교류 자장 등을 주어 도체에 생긴 와전류가 결함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검출하는 비파계 시험으로 전자유도 탐상시험이라고도 한다. 전자유도 탐상시험이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봅시다. 5번 음향 방출 검사와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은, 이건 몇 번 했습니다. 음향 방출 검사가 하면 우리가 음향 반사에 걸릴 수 있지만 음향 방사는 아닙니다. 미세균열의 성장 여부 맞아요. 소성 변화에 의한 에너지 방출, 이것도 맞아요. 카이즈 효과 이거는 여러분이 보통 여기에서 아마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을 고르면 카이즈 효과를 많이 쓸 겁니다. 음향 방사 이런 거는 음향 방출 검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자, 카이즈 효과에 대해서 여기에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시험체에 응력 이력이 있을 때 이래 가해졌던 최대 응력에 도달할 때까지 거의 음향 방출이 발생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한 번 이제 어느 시험체에 응력을 가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응력을 가열해가지고 최대 응력에 도달할 때까지는 음향 방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카이즈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한 번 하중을 걸어 음향 방출 죄송합니다. 한 번 하중을 걸어 음향 방출을 발생시킨 후에 하중을 제거하면 다시 하중을 걸어도 이전에 가해졌던 최대 응력에 도달하기까지는 음향의 방출이 발생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카이즈 효과라고 합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갑니다. 고체 소성 변형으로 생기는 탄성파 검출하여
결함, 발생, 성장 등 재료 내부 이거는 동적 거동을 평가하는 비파용사. 조금 전에 했지만 음향 방출 시험입니다. 음향 방출 시험은 AE입니다. Acoustic Emission Test라고 합니다. 자, 또 음파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음파가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행 시 경계면에서 반사해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인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 초음파 탐사할 때 이 철강 제품 거기에 결함이 있나 없나를 하기 위해서 탐촉자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딱 붙여서 그걸 이제 탐촉자에서 이제 초음파를 발사하는데 그때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공기로 잘못하면 반사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글리셀린이나 액체를 이제 발라요. 그러면은 탐촉자를 이렇게 주사를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초음파가 어디서 소해지느냐 하면은 액체, 매질, 글리셀린에서 이제 발사를 합니다. 입사파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검사하고자 하는 철강 제품 두 번째 매질로 들어갑니다. 그 경계면에서 반사해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인자가 뭐냐? 두 매질의 음향 임피던스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요거는 뭐 전기로 말하면은 음이 진행하는 걸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음향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초음파 속도 곱하기 매질 밀도입니다. 그래서 접촉 매질하고 고차하고 이거는 음향 임피던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반사하거나 이럴 때 경계에서 반사할 때 영향을 미친다. 이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특히 철강 재료 표면이 좀 거칠 때 물을 만일 발라서 하면 이게 대부분 다 반사를 해버립니다. 그럴 때는 좀 거친 아주 끈적끈적한 그 매질을 발라야 된다. 그래야만 반사가 안 되고 완전히 반사해버리면 그 검사하고자 하는 제품 내부에 있는 결함까지 도달하지 않겠죠. 그죠? 자, 7번. 차폐되지 않은 지역에서 방사선 투과 시험할 때 6m 떨어진 거리에서 선양유리라는 방사선양 유리입니다. 거기서 얼마나 방사선양이 생겼냐. 그게 선양유리 12mSv/h 1시간 밀리시버트 12mSv라고 하면은 이 동위원소가 24m 떨어져 있을 때는 선량률이 분명히 작아지는 것은 맞겠죠. 맞는데 어떻게 되냐면 거리의 제곱분의 1로 작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는 24고 하나는 6이죠. 그럼 24분의 6 하면 얼마가 됩니까? 4분의 2죠. 4분의 1의 제곱만큼 줄어듭니다. 그럼 16분의 1만큼 줄어듭니다. 그래 12mSv를 뭐로 나누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16으로 나눠버립니다. 16으로 16분의 1이니까 16으로 나누어 버리면 얼마가 되냐면은 0.75mSv/h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지금 2배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방사선량률은 12mSv가 0.75mSv로 줄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산출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산출식을 응용하기 바랍니다. 자, 88번. 초음파에 필요한 음향 임피던스 옳게 나타낸 것은 조금 전에 됐습니다. 음향 임피던스는 초음파의 속도하고 재질의 밀도 이 곱한 것이다. 그럼 탄성계수는 뭐냐? 고체역학에서 재료의 강성도 나타내는 값이며 탄성계수는 응력과 변형도 스트레인의 비율로 정의한다. 파장, 공간에 생기는 파동에서 한 번의 주기가 갖는 길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파장이라 합니다. 9번. 자본 탐상시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표면 결함 검사에 적합하다. 정확한 설명입니다. 강자성체에는 적용할 수 없다가 아니고 강자성체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데 여기는 지금 틀렸죠. 틀린 설명입니다. 시험체의 크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거 나누어서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것도 조금 애매해요. 시험체 크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길 때는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영향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런 설명의 문제를 낼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침투 탐상 시험만큼 엄격한 전처리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맞습니다. 침투 탐상 시험은 진짜 점처리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 비파괴 검사. 자기 비파괴 검사는 뭐냐면 다시 한번 더 설명하면은 자기 변태에 일어나는 철, 니켈, 코발트와 같은 강자성체에 적용할 수 있으며 침투 탐상 시험만큼 엄격한 전철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PT와 함께 대표적인 표면 결함 검사법이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결함 검사법입니다. 공기 중에서 초음파 주파수가 오메가 헐츠일 경우에 물속에서의 종파 파장을 구하라는 거예요. 물에서의 종파 속도는 1500m/s이다. 파장은요, 주파수 분의 속도입니다. 여기에서 공이 메가헐츠는요, 헐츠로 바꿔줘야 됩니다. 왜? 초단위로 통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1500m/s의 초단위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하면은 1500 이걸 밀리미터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00만 분의 150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0.3mm가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뭐가 밀리미터다 뭐가 하나 빠졌습니까? 사실은 이게 세크가 빠졌습니다. 세크가 빠졌습니다. 요걸 꼭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요거는 0.3mm가 됩니다. 요 계산식도 여러분이 이제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둬야 됩니다. 파장, 물리파동에서 같은 위상 가진 서로 이웃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비파괴 검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이것도 몇 번 나왔습니다. 검사를 수행하는 기술자의 기량을 높여 검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맞지요? 제품이나 부품에 적합한 NDT 선정을 통해 검사 신뢰도를 향상한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품, 부품에 적합한 평가 기준 선정, 적용으로 검사의 신뢰도를 향상한다. 맞고요. 검출 가능한 모든 지시, 불연속, 제거 후 폐기하여 검사 신뢰도를 향상한다. 모든 지시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지시도 해당하기 때문에 그거는 검사를 새로 하거나 이러면 그건 제거되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고 폐기하고 모든 검사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강자성체 페로매그네틱 머티리얼 외부에서 강한 자기장 가했을 때 그 자기장의 방향으로 강하게 자화된 후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자화가 남아있는 물질이 강자성체입니다. 철, 니켈, 코발트 및 호이슬라금 등이며 MT에 적용할 수 있다. 이 호이슬라금은 실제는 별로 많이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상자성체나 이런 금속들, 합금을 하니까 강자성체가 된 특수한 합금입니다. 비파괴 검사 목적, 가공 소재, 용접부 등을 비파괴 검사하여 결함 여부를 탐상 분석하며
모든 짓이 불연속 제거 후 폐기하지는 않는다. 불연속도 어느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 이하까지는 허용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모두 폐기하지는 않는다 하는 게 정답이겠지요. 11번 음량 방출 시험이 또 나오네요. AE 어쿠스틱 에미션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내용은 초음파 탐상 시험보다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닙니다. 음파하고 초음파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높습니다. 배관 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에는 적용 불가한 게 아니고 가능합니다. 검출 파형은 주로 여명 방출은 돌발형과 연속형으로 분류한다는 거 앞부분에 한번 나왔습니다. 탐촉자로 능동적으로 초음파 송신하여 결함에서 반사된 수심파를 개척한다. 이거는 초음파지 여기 음량 방출은 아니다. 자, 초음파 탐상 시험에 사용되는 경사가 우리의 여기에 경자를 하나 붙여두었는데 이걸 경사각이라 하지 않고 사각 탐촉자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요즘 한자에 조금 취약한 사람들은 사각 탐촉자 하니까 사각형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경사각을 기술 용어에서는 줄여서 사각이라고 했습니다. 초음파 탐상 시험에서 사용되는 경사각 탐촉자가 갖는 일반적인 성질은 경사각은요 이렇게 그 용접비드처럼 굴곡이 있는 곳에 보내기 때문에 굴절각이 있습니다. 사각, 여기 경사각이라고 해놨지요. 입사 굴절각에 의한 상가감수 관계를 이용하여 결함 위치 및 결함 길이, 깊이를 계산합니다. 전에는 아날로그 초음파 탐상 장치일 때는 상가함수 이런 거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기니까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재료 두께 100mm인 철강판 용접부 비파게 검사하려 한다. 내부 균열 위치, 깊이 검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가장 적합한 비파게 검사는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왔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충실하게 설명을 들으면 이렇게 자주 나온 건 이제 바로 우리가 초음파 탐상시험 같은 전문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 기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맞힐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 느낄 겁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이 이런 거 이제 자기를 하면서 이 초음파 내는 건 나오면은 이제 여기 개념 정립이 되어서 나중에 내가 또 공부를 더 해보겠다 싶은 사람들은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초음파 탐상시험이나 방사선 탐상시험을 하면 됩니다. 자, 초음파 탐상시험 맞지요? UT입니다. 방사선 검사하면 내부 결함 위치 측정하나 평면 필름입니다. 그래서 결함 깊이 측정은 불가능합니다. 12번 침투 탐상 시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설명했을 때는 앞에서부터 차분하게 읽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함부에 자개에 의한 자분 부착을 이용하여 관찰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자기 비파이 검사죠. 결함부에 현상제 투과시켜 그 상을 재생하여 내부 결함의 실상을 관찰하는 방법. 이건 틀렸죠. 시험체 내부에 있는 결함을 눈으로 보기 쉽도록 시약을 이용하여 결함지시 모양을 관찰해. 내부니까 틀렸다. 시험체 표면에 열린 결함을 눈으로 보기 쉽도록 시약. 여기에서는 침투 탐상제를 뿌리고 나중에 현상제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시약이라고 하면 되겠죠. 시약을 이용하여 확대된 지시 모양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왜 확대냐 하면은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침투제가 결함에 들어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현상제를 하얗게 뿌려놨습니다. 그럼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결함에 있던 침투제가 위로 올라옵니다. 염색 침투액 같은 붉은색이죠. 올라오면은 그 현상제가 그 침투제 빨간 걸 옆으로 살짝 펼칩니다. 확대를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라번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가는 자분부착이라 했으니까 틀렸고, 나와 다에는 자세히 읽어보면 내부결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침투 비파의 검사는 내부결함 탐상에는 부적합합니다. 자, 다음 검사 중 표층부에 나타난 결함 정보 얻기 위한 검사가 아닌 것은 방출 검사는 안에서 동적 검사하는 거죠. 그죠? 자분 탐상, 침투 탐상, 그 다음에 와전류 탐상 시험이 대표적인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표면 결함 탐상하는 것입니다. 표면 결함 탐상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초음파, 종파 속도 가장 빠르게 진행하는 대상물에 속하는 물질인 것은 이 알루미늄이 굉장히 빠릅니다. 요것도 한두 번 나왔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 금속 중에서는 알루미늄에서 종파 속도가 가장 빠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 저와 함께 동행해서 열심히 열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